안녕하세요.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책 소개를 하게 된 배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하게 된 파트는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디자인 교실 사건을 디자인하다. 우리는 현재 디자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디자인을 배우는 사람들은 교실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체득하여 디자인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일까요? 또 디자인이라는 활동의 재미와 그 사회적 기능성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형태를 창조하는 디자인의 배움터, 그곳에서 거론되는 문제를 소개하며 이 물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 교육의 큰 특징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정답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야 좋을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하는 자세를 전달할 뿐입니다. 이는 만드는 방법에 대한 형식적인 지식을 가르쳐봐야 그것이 학생들에게 창조의 원동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학습은 교과서에 쓰여있는 지식을 마냥 기억한다고 해서 터득되는 종류의 배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체득하는 과정이 디자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교실은 데생이나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여 표현 기술을 체득하는 장소로 여겨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표현 기술은 연습만 한다고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표현하고 만들어 보는 행위를 통해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디자인 수업은 이렇듯 표현하고 사고하는 일련의 창조적인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나가 다케시의 교실에서는 아이디어, 발상, 창작이 학급 전원일 것이라는 약속하에 전원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들의 수업에는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참가를 하는데 이들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발상을 자유롭게 차용하여 아이디어의 폭을 넓힙니다. 아이디어를 혼자 소유하고 그것을 도난당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표현해 버리는 것이 이 클래스의 아이디어나 사고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사고를 공유함으로써 디자인 과정은 더욱 창조적으로 바뀌고 비약적으로 즐거워집니다. 또 하나의 배움터는 바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는 프로젝트의 멤버가 아닌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과물인 작품을 공개하는 자리인데요. 학생들이 작품을 학교 바깥과 사회에 공개하는 자리는 프로젝트를 역동적으로 전개하려는 멤버들의 의욕을 자극시킵니다. 자신의 것,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제2의 배움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디자인은 실천하는 것과 디자인에 대해 아는 것은 한데 엮은 디자인의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디자인이 문제 삼고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디자인이란 일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물의 형태, 즉 인국물의 존재 양식을 책정하는 것이 디자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형태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태란 말의 의미를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보면 모든 사람의 얼굴과 눈은 모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언제 봐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굴을 보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물의 형태입니다. 또 표정이나 몸짓 같은 동작에서도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 동작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얼굴에는 웃음과 분노라는 형태가 있고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도 특정한 의미를 지닌 형태입니다. 그 형태에는 인사를 한다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디자인 분야가 문제시하는 형태가 공간만의 세계가 아닌 공간과 시간이 조합된 세계로도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작의 형태나 행위의 형태는 시간과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들에게 보이는 공간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태를 만들 때는 대상이 형태를 구성하는 공간과 시간이 요인을 뭉뚱그려 취급해야 합니다. 사물과 인간이 협조하고 서로 작용하는 상황을 사건이라고 할 때 그 사건의 디자인을 통해 사물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의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전화를 거는 것과 전화로 대화하는 것에 착안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형태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건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대상을 사건으로 보게 되면 처음부터 디자인의 시간을 개입시키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을 떠올리고 그 사건을 표현한다. 그 표현은 늘 외재화되고 자신과 동료의 눈에 객체로 보여지는 오브제로 표현이 되며
그 오브제는 시선을 통해 더욱 일반화되는 사건의 형태를 그려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머릿속에는 사건의 구성 요소가 정리되고 기억되는 서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건을 구성해 형태를 만드는 능력이 길러지며 표현을 통해 대상이 형태를 만드는 판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태를 만드는 디자인이란 좋은 형태를 사회에 제공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확장해 사회활동에 널리 제공하는 것이 향후 디자인의 역할이 될 것이며 실천을 통한 알밀한 과정을 디자인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장 고바야시 이치조의 철로변 문화론. 고바야시 이치조의 경영 전략은 3차 산업 중 민영철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중 다카라즈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랜드 디자인은 한 큐의 터미널과 노선이 주변에 딱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회사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했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터미널 한쪽에 종합적인 오락과 연극, 여행과 지식을 겸하는 새로운 생활정보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세계 최초의 터미널 백화점이 도시의 소비 문화를 위한 전당으로 배치되었는데요. 특히 그곳은 가족과 오락 중심의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터라 철로변으로 이주한 여성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한낱의 놀이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카라즈카 가극은 한 큐의 힘을 받아 도호를 설립하였으며 각지의 극장 체인과 연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오락의 설계는 고바야시 이치조에게 광역적인 철로변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노퍽 지방의 빌리지 사인. 1976년 니사카와 기요시는 영국에 6주간 머무르는 동안 동네 어귀에서 그림 위에 문장이 새겨진 2m 정도 높이의 하얀 기둥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빌리지 사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게 뭘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술집이나 여관 간판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있던 터라 사진만 찍어놓고 그냥 잊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여러 군데에서 점차 빌리지 사인이 윤곽이 늘어나자 그녀는 언젠가 꼭 노퍽에 가보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퍽으로 향했습니다. 노퍽의 빌리지 사인은 1990년을 기준으로 300개 이상의 사인이 존재합니다. 위의 그림들을 통해 이 지방 전체에 골고루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빌리지 사인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처럼 밀도 높은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빌리지 사인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인들이 설립 연도를 확인해보면 특정한 시기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37년, 1953년, 1956년, 그리고 절정기인 1975년을 다시 살펴보니 다소의 시차는 있지만 왕실의 행사와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노퍽 지방의 빌리지 사인 대부분은 왕실의 의식을 계기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65년에는 대응하는 왕실의 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당시의 것은 빌리지 사인 한 구석에 기록된 내용으로 설치 동기를 알 수 있었는데 수많은 빌리지 사인이 설치 주제였던 위민즈 인스티튜트가 영국에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W와 I를 디자인해 사인 기둥에 조각한 모노그램은 이 조각을 의미하며 빌리지 사인이 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마을의 이름이며 그 고장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빌리지 사인은 그야말로 공적인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하나같이 마을의 중요한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작은 자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 만드는 그야말로 그 고장 사람들의 공유물입니다. 노퍽의 빌리지 사인은 해리 카터란 이름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요. 그는 1929년 수아엠의 사인을 시작으로 1983년 사망하기 전까지 무려 140개에 가까운 사인을 제작했습니다. 이미지를 합성해 고장의 아이덴티티를 자유롭게 시각화한 카터의 재능과 빌리지 사인과의 만남은 마을로서의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리지 사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리지 사인은 설치 주제의 자기 어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들이 사인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오로지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운전을 하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쓰여 있고 이 관점에서 보면 사인은 일반도로 표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의 목적은 그것이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세 가지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 근처를 지나는 간선 도로변.
마을 바깥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인으로 마을의 존재를 알리고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마을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이며 환영을 뜻하는 게이트 사인. 마을 이름을 명료하게 하며 사인의 메시지는 마을 사람들과 마을의 미래를 짊어진 아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심에 놓여 있는 사인. 일종의 아이덴티티 사인으로 고장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유머러스하게 전달합니다. 이처럼 노퍼의 빌리지 사인은 사인성과 상징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마을 도처에 두루 존재하기 때문에 사인으로서의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이 지방에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앞서 디자인 교실에서 실천을 통한 알미란 과정을 디자인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전파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 혹은 추후에 실천하고 싶은 일들이 어떤 분야에 전파될 것 같은지 내가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주제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